1번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표시하는 일반 원칙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 재무제표는 최종 책임자가 경영진에게 있어요. 맞는 말이죠. 재무상태, 성과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공정 표시한다. 맞는 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얘가 틀렸다. 그치? 주식회사는 잉여금을 자본거래 잉여금, 손익거래 잉여금으로 구분하죠. 1번은 3번 틀렸고요. 두 번째, 제조기업은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어낼까요? 제조기업은 가장 첫 번째가 제조원가고요. 그 다음 손익이고요. 잉여금으로 넘겨서 2월 이익 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넘겨주는 방식을 취합니다. 답은 순서대로 1번이 되겠고 3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 방법 옳지 않은 것은 후입은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 않아. 그치? 일치하는 건 오히려 선입이지. 우리가 예전에 매입한 걸 먼저 팔지 최근에 매입한 걸 먼저 팔진 않잖아. 통상적으로. 선입을 쓰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예전에 매입한 걸 먼저 팔고 남아있는 자산은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구성되죠. 물가가 상승한다. 선입을 쓰면 평균법보다 매출원가가 적다. 그치? 이 자산과 얘를 다 더했을 때 평균 단가는 당연히 선입이 원가가 낮게 적용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이 가장 과대 계상되는 방식이 내 선입이었죠. 총평균법은 기초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해서 평균 단가를 가지고 기말에 반영해요. 3번은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자, 4번. 서초가 신제품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걸 찾으래. 연구활동비는 연구니까 포함되지 않겠죠? 제품을 생산하기 전 단계지만 모형을 설계하거나 제작하는 건 개발 단계로 들어간 거죠. 요거는 개발비가 될 수 있겠죠? 개발활동의 취득원가는 기계장치라는 유형자산이지 이걸 모두 다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포함해 X. 개발활동에 들어가는 기계를 사용하면 개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에 포함할 수 있고요.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탐색하는 건 완벽한 연구 단계죠. 기역, 디귿, 미음이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본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자본금은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해요. 맞아요. 무조건.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의 주주 몫이고요. 자산에서 채권자의 지분이 부채를 까면 자본이에요. 맞아요. 기타 포괄은 미실현을 말하는 거고 얘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돼? 아니 반영 안 하려고 자본으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치? 틀린 설명.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이라는 다양한 적립금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5번은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 5번, 6번 자본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쭉 보니까 자본조정, 매도가능증권 평가계정은 기타 포괄 손익이죠. 할인 발행 자금 있죠. 우리가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자본조정인데 공부를 하진 않았을 거야. 얘를 개정 과목으로. 그래도 이 문제를 풀 때 얘가 완벽한 기타 포괄이라는 걸 알면 얘를 고민할 건 없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정말 자본조정인지 확인할 때는 프로그램 열어서 자본조정 항목에 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고. 7번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 옳지 않은 것 수익은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순액은 X 비용과 수익은 기준이 발생 기준에 의해서 기간 동안 발생된 것 경가분과 미경가분을 구분하죠. 7번은 3번이고 순액으로 기재한다는 총액의 반대로 원칙을 많이 내네요. 실제로. 8번 상품의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기초상품에다가 순매입액을 더할 건데 총 매입액 150 중에 매입 시 운반비가 있었대. 더하면 되겠지? 거기서 기말상품 10,000원만 차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158만 원에서 10,000원을 차감하니까 157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네요. T차 계정 안 걸어도 우리 알 수 있으니까. 그쵸? 답은 4번. 여기까지 재무회계. 이제부턴 그러면 원가회계. 9번부터 원가회계. 자, 9번 문제. 단기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옳지 않은 것은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원가 3요소에다가 기말과
기초를 반영해서 구하죠. 기초는 더하고 기말은 차감해요. 맞죠? 기말 원재료 가액이 기초 원재료 가액보다 작을 경우 직접 재료비는 당기 원재료 매입액보다 커진다. 이거 하면 되지 뭐. 기말이 기초보다 작대. 그럼 얘가 10이고 얘가 빵이야.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당기 원재료 매입액이 예를 들어 90이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는 당기 원재료 매입액보다 커지겠지. 기말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기말과 기초 중에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작을 경우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당기 제품 제조원가는 당기 총 제조원가보다 커진다. 맞네요. 4번. 당기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을 경우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커진다. 자, 이거를 전미당선을 생각하면 되겠다. 전미당선을 차감하면 당기 발생액이죠. 자, 당기 발생액이 당기말 미지급액. 그러면 당미. 이거 아니죠. 그러면 당미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미. 여기겠죠. 얘하고 비교할 때 당기말 미지급 급여가 전기말 미지급 급여보다 작대. 그럼 얘가 빵이야. 그리고 얘가 10이야. 예를 들어 전기말 미지급 급여가 얘가 더 크다고 가정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당기 발생액은 어떻게 될까요? 당기 지급액은 차변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체 금액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90이 되면 당기 지급액은 100이 되겠지? 자, 당기 발생액은 당기 지급액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얘보단 작겠죠. 전미를 차감한 게 당기 발생액이 되니까 작아지겠네. 자, 답은 4번.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뭐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완벽하면 4번은 찍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원가 공부할 때 전미당선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 기말 빼고 그냥 전미 찾아. 전미 당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용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10번 당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래요. 제조간접비 더하고요. 직접 농업비 더하고요. 직접 재료비만 더하면 되는데 직접 재료비는 당기의 원재료가 재고가 증가된 게 20이래. 그러면 기초보다 얘가 20이 증가됐대.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이 250이래. 그러면 직접 재료비는 얼마라는 거예요? 230이라는 뜻. 그럼 230을 더하고 120, 180, 300. 300에다가 230을 더하면 530이 되죠? 답은 1번.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하세요. 여기다가 이 자리에 있잖아, 이 자리. 이 자리가 원재료 매입액을 주긴 했는데 당기 원재료 재고 증가액이 20이란 얘기는 여기다가 0을 안 넣고 여기다가 10을 넣고 여기다가 30을 넣으면 달라지나요? 아니요. 무조건 230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번 여러 가지 숫자를 대입해 보세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니까. 11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 옳은 것. 직접, 간접, 구분하는 건 개별이지 종합이 아니죠. 1번은 아니고요.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때 적합하죠. 예, 그러면 맞는 거죠. 주문 나오면 개별. 추적할 수 없고 배부 기준 따라서 배부하는 것은 항상 제조간접비에 대한 배부 문제는 개별원가. 11번은 2번이 맞는 설명. 12번 단계배부법 설명하는 것 중에 틀린 것. 최초에 배부되는 부문은 자신을 제외한 다른 보조 부문에 우선 배부되죠. 우선 배부 순서가 그래서 중요했고요.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에 배부한다. 순서에 따라서 배부액은 달라질 수 있다. 완전히 고려하지는 못하죠. 자, 완전히 고려하는 방식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상호배부법이 완전히 모든 보조 부문끼리의 배부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었어요. 자, 13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게 원칙이죠. 공급 시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죠. 그렇죠?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예외적으로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죠. 14일까지 발급하는 건 일단 존재하지가 않아요. 날짜가. 법인사업자는 의무 발급 원칙. 14번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조기환급 관할세무서장이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에 환급해 줍니까? 조기환급은 15일 안에 환급해 주죠. 일반 환급은 30일이고 2배 차이가 났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객관식 15번
요것은 많이 틀렸어요, 그때. 대손세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전산회계 1급 교재는 잘 안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얘가 나왔었죠. 볼게요. 23년도 11월 20일에 기계장치를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0에 팔고 어음 받았었대. 근데 24년도 2월에 부도가 났대요. 부도 확인을 받았대요. 저당권 설정 없고요. 우리가 부도가 나면 억울하니까 1,100만 원 중에 적어도 부가가치세 100만 원의 대손에 대한 일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를 언제 받냐면 어떻게 받냐면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되는 시점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을 받아. 그럼 부도가 언제 났냐면 24년도 2월 10일에 났어요. 2월 10일이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 8월 뭐 10일이라 치고 그러면 8월이면 7, 8, 9 신고 기간에는 대손세 공제를 못 받고요. 내가 신고 들어가는 2기 확정 때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100만 원. 자, 110이라는 건 대손세액이 아니죠. 100, 1100만 원이 부가세가 포함이니까. 그리고 언제 받을 수 있냐면 2기 확정 신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됐는데 부도는요. 부도 나고 6개월이 지나야 돼. 부도 나는 요 사이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경과되면 그 경과된 기간이 속한 확정 신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2기면 2기 확정. 그게 도래된 게 1기면 1기 확정 때. 대손세액은 100만 원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니까 객관식이 아까 그 연구나 개발에서도 실수하면 충분히 실수가 되고 이런 거 그리고 조기환급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되는 문제니까 무엇을 찍느냐 사실은 다 그럴듯하거든. 10일 15일 20일 25일 다 얼추 느낌이 오거든. 저도 이제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그 정확하게 공부 안 해두면 찍을 때 제일 짜증나잖아. 그치? 아리까리 하니까. 이게 4개 중에 하나를 찍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가세는 어쨌거나 지금 이론을 암기를 해야 되는 시험이라서 그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러면 실기로 가보겠습니다. 1번. 제조원가 명세서에 수선비가 332, 45만 원은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부의 수선비래요. 그래. 그러면 쩌저작 틀렸네요. 원가부터 쩌저작. 수정하러 갑시다. 자, 먼저 원가 좀 열어볼까요? 자, 원가에 수선비 좀 열어봅시다. 수선비. 지금 330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에 45만 원은 이 제조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부 수선비래요. 그럼 330에서 45만 원을 제하고요. 285만 원만 잡아요.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그만큼 감소하겠죠? 엔터? 291, 999가 됐어요. 자, 그럼 얘도 기억해야 되고 이제 손익계산서도 열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반영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먼저 수선비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판관비 수선비는 320으로 들어가 있지만 45만 원을 이 안에 업 시켜야 되니까 365만 원을 잡아주고 두 번째 매출원가로 클릭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수정된 금액으로 수정 291 959 000 우리가 단기순이익이 그 전에 단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둘 다 수정이 된 상태로 단기순이익은 1억 2,109만 1,000원이에요. 자, 얘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단기순 이익란에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불러오기를 누르지 않았는데 단기순 이익이 수정되기 전과 이건 수정 후죠. 얘는 수정 전이죠. 같아요. 왜 같죠? 이유가 있죠. 자, 45만 원이 제조원가에서 감소하고 판관비로 갔으면 45만 원의 합계가 결국은 단기순이익에서 일치하게 되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제조원가는 마이너스가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증가가 됐는데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반영된 걸 가지고 여기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결국은 손익계산서에서 그 전에 단기순이익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와. 그래서 수정하기 전에도 단기순 이익 자체는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 갈 필요 있나? 자, 블록이 눌러도 똑같아요.
그러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요 145가 그대로 재무상태표 2월 이익잉여금에 들어가 있겠지 뭐. 145. 그리고 차례는 없어. 그럼 이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열든 말든 상관이 없죠. 두 개만 수정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4점 먹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신용카드 탭에 등록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뭐 적요 등록구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일반 전표 입력해 볼게요. 자, 7월 2일이요. 마진 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중에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뜻이죠. 차변에 뭐야? 마진 상사 금액은 1,500. 근데 50% 만기가 3개월 만기되는 어음도 주었고 나머지는 면제받았고 둘 다 주된 매입 채무니까 지급어음으로 걸고요. 금액은 750만 원은 어음, 나머지는 면제, 채무, 매상매입금이라는 채무를 면제받은 이익 750. 채무면제 이익, 자산수중 이익 이런 거 이제 종종 나오죠. 잊어먹을 때 되면 나오고. 자, 10월 1일에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했대요.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 중에 일부를 중간에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대. 현금 배당. 그럼 이 분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전년도에 넘어온 이익잉여금의 이름은 2월 이익잉여금이죠. 그 중에 일부를 쓰는 거지. 중간 배당 아직 이번 연도 당기순이익이 마감되기 전에. 그럼 2월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현금 줄 거고 지금은 아직 안 줬어. 그때 현금 배당을 결의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중에 하나가 미지급 배당금이죠. 여기서 많이 실수했겠네요. 왜냐면 헷갈리거든. 이 분계를 많이 안 하니까. 그쵸?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분계하래. 헷갈리거든. 자, 그리고요. 지금 2월 이익잉여금 8만 원이 무슨 뜻이냐면 전년도에 넘어온 잉여금이 있어야 그걸 쓸 거 아니야. 그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있죠. 이만큼이나. 이 이름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것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지 않았죠. 미처분은 기말에 마감할 때 부르는 용어. 2월 이익잉여금 기초에 넘어올 때 넘겨오는 이름. 그럼 우리는 1억 4,559만 1,000원 중에 8만 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리고 만약에 나 계정과목 헷갈린다. 그러면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었을 때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걸어. 여기 써있지. 그치? 이걸 보고 또 계정 과목을 유추하셔도 좋고. 근데 이걸 들어간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3번 11월 12일자 기업이 속한 협회에 25만 원의 협회비 그리고 기부금, 현금 납부. 그러면 차변에 협회비를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때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협회하면 협회비가 떠요. 근데 지금 코드가 완전 다르죠? 판관비 써야 되는데 600번이잖아. 자, 도급 원가에서는 협회비가 중요한가 봐. 근데 우리는 협회비를 따로 쓰지 않아요. 판관비는. 그냥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고요. 자, 기부금은 기부금이 있죠. 대변에 몰아서 현금 75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11월 28일자 8월 1일에 선적해서 미국의 에이스에 수출했던 제품의 외상 매출금 회수했대요. 당사는 보통 예금에 그 돈이 들어왔고요. 외상 매출금은 2만 불인데 8월 1일에 수출됐을 때는 1,100원이었고 원화로 환산돼서 돈이 들어오는 날의 환율은 1,070원이래. 환율이 떨어졌는데 2만 불의 원화 금액이 오늘 통장에 들어왔으면 우리는 손실이네. 그쵸? 자, 해봅시다. 차변에 보통 예금은 얼마 들어왔다는 얘기냐면 2만 불 곱하기 1,070원. 27에 14, 2일은 2. 그러면 2,100. 뭐야? 2,140 들어왔다는 거. 자, 대변에 뭐야? 미국 에이스 걔한테 받을 돈은 아이고 뭐야? 이래. 그 차대가 맞으면 막 이렇게 넘어가 버려. 너무 싫어. 그쵸? 싫어. 2,200. 그러니까 나 우리 차변에 손실 난 거지. 60만 원. 60만 원 기중에 생기는 손실의 이름은 왜 환차손을 쓰는 거죠. 기중에 대금 결제로 일어나는 손실. 외환차손.
자, 12월 2일자.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씨가 출장 갔다 왔다. 6월 25일에 회사가 주었던 출장비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서 잠깐 6월 25일자 들어가서 김 부장 거래처 걸어놨었죠. 그럼 우리도 겁시다. 걔한테 줬던 돈 중에 47만 5천 원은 정산, 나머지는 현금 회수. 가지급금 거래처 입력. 김 부장 걸으라는 뜻이죠. 자, 대변에 가지급금을 김 부장 아저씨를 거시고요. 우리 출장 갔을 때 사용한 모든 계정 과목은 여비교통비인데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 금액은 47만 5천 원.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음. 2만 5천 원. 자, 이제 12월 8일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대요. 근데 그걸 1200에 팔아먹었대. 매각한 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고요. 처분하는 시점의 장부가액은 1325만 원이었고 처분하기 전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있대. 우선상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시산표를 열어서 12월 8일자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는지 자본 계정으로 가봅시다. 있네요. 25만 원이 있어 지금. 그리고 자기 주식은 1,500 있었는데 한 번 없어지고 지금 잔액이 1,325만 원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분계로 갈게요. 쉬운 거부터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일단 1,200. 근데 대변으로 자기 주식을 얼마짜리를 던진 거예요? 1,325만 원짜리를 던진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차변에 다 뭘로 처리해야 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치?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있었죠? 25만 원. 그걸 까야지. 그게 우선상계지. 야, 이익 먼저 까. 25만 원이 이익이었어. 나머지만 손실. 상계하고도 손실이지. 그래, 그러면 그 손실. 그것은 손실. 이게 우선상계하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률이 낮아지나 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쵸? 우선상계. 공부만 해두면 우선상계 나오면 아주 그냥 기쁘게 푸는 거지 뭐. 하하하 웃으면서. 옆에 친구는 막 짜증나는데 나는 기쁜 거야. 그렇게 어려운 게 나오면 우리 또 기쁘다. 나는 맞고 쟤는 틀리고 막 이러잖아. 사악하다. 자, 8월 17일자. 제품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며 아래 보니까 부가세가 10%야. 볼 거 없어. 11번 과세. 자, 품목 적으시고 수량단가 있네요. 100개 9만원, 900만원에 90만원, 거래처는 1000만. 전자 동그라미, 분계는 혼합. 자, 제품 매출까지 수정사항 없고 이제 차변에다가 어떻게 돈이 들어왔을까 봅시다. 대금 중에 8월 2일에 계약금 받은 거 100만원 까래요. 계약금 받았다면 선수금으로 잡아놨다는 뜻이죠. 그럼 100만원은 선수금. 일단 까고 나머지 금액 중에 50%는 동사 발행 당좌 수표. 동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고 나머지 50%는 2달 후에 받기로 했대.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실수할 수 있지. 지금 나머지는 얼마게요? 그러면 용거 해줘보지. 이 전체 990 중에 100만원 제하면 나머지가 이거죠. 890 중에 50%씩 나누면 445만원. 그치? 445만원씩 나누어서 일부는 현금, 일부는 외상 걸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금액을 잘못 인식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890 중에 동사 발행 당좌 수표는 받으면 나는 현금이니까 445만 원은 현금 잡고 나머지는 2달 뒤 외상 매출금. 여기 세금 계산서에 보시면 545만 원이 걸려 있죠. 왜 545만 원이 걸려 있는지 아시겠죠? 990 중에 얘는 오늘 받았고 얘는 예전에 받은 거니까 두 개는 결국은 현금 된 거잖아. 그치? 얘만 외상인 거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아래쪽에 기입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심플하게 4칸으로만 나누어져 있고요. 이 중에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 건지 예전에 먼저 받은 계약금이 이 안에 포함된 건지는 반드시 문제를 읽으셔야 돼. 이것만 가지고 분계를 하면 답을 전혀 말도 안 되는 답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완벽하면 다른 문구를 주지 않을 거고 그때그때 다르니까 문구가 나오면 그대로 읽으면서 하시면 좋고요. 자, 8월 20일자 원재료를 매입했다. 부가세가 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51번이죠. 원재료고요. 수량은 1000개, 단가는 2,000원, 200만 원에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는 한국테크, 발행된 건 전자, 붕괴는 혼합. 원재료까진 그대로 가고 대변에 150은 어음 발행, 나머지는 자기 압수표. 주된 매입 채무니까 지급어음으로 150 잡고 나머지는 자기 압수표니까 현금 떨면 되겠지? 그쵸? 자, 네 번째인가요? 어머, 넘어갈 뻔했네? 여기까지 했죠? 3번 안 했죠? 9월 3일 개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해서 제품 팔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 우리 주민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하는 거 있고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부가세 있죠. 다를 거 없어요. 11번 과세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그리고 금액 넣을 때 조심. 30만 원에 3만 원이 붙게 입력하는 게 과세죠. 33만 원 다 때려 넣으면 3만 3천 원의 부가세가 붙으니까 그거 금액 주의하시고 거래처가 최지유이고요. 전자 맞죠? 붕괴는 현금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그냥 걸게요. 제품 매출.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요. 지금 9월 3일자에 최지유한테 30에 3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그러면 얘가 나중에 부가세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어떻게 장부상에 합계표에 신고가 들어가냐면 주민번호가 기재되면 여기에 별도로 기재되거든요. 지금은 전자였고요. 여기에 기재될 거예요. 여기에 기재되는지 확인합시다. 9월만 열게요. 9월만. 나머지 기간 다 열면 자료가 많이 열려서 9월만 열어보세요. 30에 3만 원짜리 지금 붙었나요? 요거죠, 요거. 주민기재분. 예, 얘가 요거죠. 주민기재분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민번호가 기재된 거 해가지고요. 10명이면 10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한 장이고. 주민기재분은 이렇게 별도로 기재가 됩니다. 나중에 잔고 조회할 때 주민기재분은 몇 장이었나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여러분이 조회도 가능해요. 그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또 설정이 돼 있어요. 환경이. 자, 주민번호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봤습니다. 자, 네 번째 10월 1일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중간에 중요한 거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음 52번 끝. 딱 그어놓고 증빙과 면세 과세 유형이 딱 잡히면 더 이상 뭐 걸 게 없어요. 분기를 조심하면 되지. 3천 부가세 없고요. 거래처는 봄날이고요. 전자 받았죠? 전자 체크하고 분기는 혼합. 딱 보니까 뭐 지저분한 느낌 들잖아. 자, 우리는 3천만 원 돈을 줘야 되는데 이 중에 1,300은 운천이라는 회사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배서양도했대. 받을 어음을 던졌다 이 얘기죠. 자, 받을 어음은 봄날이 준 게 아니라 운천이라는 애가 줬대. 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줬어? 내가 어음 발행했대. 내가 어음 발행했는데 원재료에 대한 채무니까 지급어음으로 봄날에게 준 것 하시면 되죠. 여기서 운천이라는 거래처가 안 들어가면 빵점 된다. 치사하죠. 치사반스 똥반스 막 그렇지. 근데 거래처가 잘못 들어간다는 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큰일 나는 일이거든. 받으러 옴을 내가 운천한테 받았던 걸 던졌는데 여기다가 봄날 걸었나 봐. 그러면 운천한테 내가 어음 받은 게 장부에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거래를 모르는 사람은 받으러 옴이 왜 만기가 안 되지? 왜 현금이 안 되지? 오해하면서 회계 자료가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처가 잘못 들어가면 빵점 처리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치사반스 똥반스지. 어떻게 할 수 없죠. 똥반스 아닌 게 늘 거래처를 확인하시면 돼. 10월 9일 도서를 샀다. 면세.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받았어.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다. 62번. 책. 교보. 현금 영수증이고 현금 결제했죠. 현금 영수증인데 다시 어떤 결제 방식이 안 써 있으면 당근 현금이겠지. 보통 예금일 수 있는데 아무 말 없어. 그치? 자, 계정 과목은 영업부직원에 대한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을 입력하셔도 되고 분계를 현금으로 거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자, 6번 10월 20일자 문제요. 자, 10월 20일자 볼까요? 경원으로부터 매출처애가 경원으로부터 외상매출금 550을 회수하면서 약정보다 열을 빠르게 해가지고 2%를 할인해줬대. 그럼 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매출액의 일부도 부가세까지 같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또 발행해 줘야 돼요. 매출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이죠. 매입자가 발행하더라도 매출은 나의 것이니까. 자, 이때 외상매출금을 얼마를 받았지 그것에 대한 건지 생각하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얼마가 마이너스로 발행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과 매출을 직접 차감하도록 분계를 하래. 여기서 또 많이 틀렸겠지.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550이라는 얘기는 매출이 500이고 부가세가 50이어서 두 개 더해서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00만 원에 2%면 5, 20, 10만 원이죠. 그러면 10만 원의 매출 할인이 되면 그만큼 10만 원만큼 500만 원에서 매출이 차감되죠. 과세표준이 차감되죠.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이 차감된다고 했던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이 취소가 되는 거긴 하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고 부가세가 붙는 건 똑같죠. 11번 과세는 똑같아. 근데 할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인이 돼?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마이너스 만 원이 부가세가 붙어. 그래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야. 세금 계산서에 발행하고. 거래처는 경원이 되고요. 전자 발행했어요. 전자체크. 그리고 보세요. 분계는요. 그냥 외상 걸어요. 알아서 외상매출금 받을 돈 중에 까고 마이너스 까고 부가세 까고 매출 까고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래. 매출에서 직접 차감. 이게 사실은 제품 매출로 직접 분계 안 하고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 원래 있었잖아. 근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매출 할인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설명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또 해당 기출문제 답을 확인해 보시고 요 6번 때문에 합격률이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8월 10일자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말을 보니까 이 문제는 메인 매출에 수정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아, 그러네요. 가봅시다. 40만 원 부가세 별도 유리창 교체하고요. 다 본다. 자기압수표로 결제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작업은 수익적 지출이래.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인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이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로 가야 되고 제조부서와 관련된 수선비니까 500번대 수선비로 수정하시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12월 30일자. 딱 보니까 이건 또 부가세가 아닌 거 보니 일반 전표 같아요. 일반 전표 아닌가? 잠깐 봅시다. 12월 30일에요. 자, 문제 보니까 선적이 완료돼서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 원이 있으며 회계 처리가 누락이 됐구나. 누락돼서 없네요. 누락이 됐네. 이 원재료의 수입 신고 계약은 아마존 선적지 인도 기준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하기로 했대. 그러면 지금 선적은 완료됐고요. 지금 운송 중이래요. 운송 중인 원재료를 장부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야. 사실은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이름은 원재료는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되냐. 원재료가 우리 회사 창고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운송 중인 상품, 운송 중인 원재료라는 이름의 재고산사 중에 그 하나의 이름을 쓰는 거죠. 미착품. 자, 미착품으로 걸고요. 금액은 2천. 그리고 대변에 아직 결제하지 못했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아마존 것이고. 그래서 이때 이 미착품으로 거는 게 원칙. 이 문제의 출제자가 원하는 계정 과목인데 원재료라는 이름으로 분계해도 정답으로 인정은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정답이긴 한데 실제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미착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알고 있는지. 와,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이유 중에 얘도 영향을 좀 받았겠다. 그쵸? 미착품이나 원재료로 잡아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이제 5번 결산 문제
1번, 2번, 3번 주르륵 눈으로 훑어보니까 자동 결산이 없네요. 다 수동 결산이네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장기 차입금 중에 2,500은 내년이 만기래요. 이거 하는 거죠. 아, 너무 기계적이죠, 지금. 아, 저도 어느 순간 너무 기계가 돼가지고. 근데 사실은 제가 또 실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인간적이기도 해요. 근데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왠지 기계처럼 말하네. 자, 장기 차입금을 죽이고 유동 대체하는 거죠. 둘 다 거래처 걸고. 기계야, 기계. 아. 자, 두 번째. 당해년도 9월 1일에 1년치 판관비 임차료 1,800을 현금으로 비용 처리했대. 그럼 전부 비용 아니잖아. 24년도 9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는 임차료 비용 맞고 다음 연도 차기분 8개월분은 임차료 아니고 먼저 지급한 청급 비용이라는 자산 처리해야죠. 그럼 1,800만 원 중에 이게 12달치 전체 금액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몇 개월이 성급 비용이 잡히면 돼요. 8개월. 8개월은 성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200이네요. 그쵸? 1,200만 원은 성급 비용으로 대체하고요. 1,200만 원은 임차료 죽이고. 넣어봅시다. 차변에 성급 비용으로 1,200 잡고 그 금액은 판관비에 걸려있는 임차료라네요. 그럼 판관비, 임차료에서 까고 잡고. 자,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현금과 보조금 원인 모른대. 가봅시다. 기말 현재 시산표를 한번 띄워야 되겠다. 12월 31일자. 자, 이렇게. 자, 이게 여기서 또 틀렸겠다. 현금과 보조기 어디에 잔액이 있을까요? 잔액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금과 보조금 어쨌거나 자산에 있긴 해. 근데 현금과 보조금 차변에 발생하기도 하고 대변에 발생하기도 해요. 지금은요. 대변에 발생했는데 대변의 잔액으로 기재할 수는 없어. 어쨌거나 자산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대변에 발생된 금액을 차변의 잔액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부호가 음수 부호가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음수 부호가 걸린 거 큰일 난 거야? 큰일? 아니야. 어차피 나는 결산 때 얘를 죽일 거야. 잠깐 마이너스로 걸려 있을 뿐. 여기 두 번째. 나 이거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라는 게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현금과 부족에 커서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 한 번 더 갖다 놓고 더블 클릭. 그럼 아래쪽에 이제 분계까지 보일 거예요. 지금 분계를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현금 잡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잡아 놓은 거지. 그러니까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대변에 분계가 됐는데 이게 시산표상에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사실 임시자산이지 얘는 잠깐 쓰고 사라지는 건 맞지만 자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변에 발생은 됐는데 잔액은 차변에 기재하다 보니까 자기 자리가 아닌 반대편에 기재가 돼서 잔액이 표시될 때는 잠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뿐 이때는 이거 보지 마시고 어느 쪽에 붕괴한 거지 이걸 먼저 찾아요. 그냥 지금 대변에 붕괴됐는데 잔액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대변의 현금과 부족의 잔액을 차변으로 죽인다. 전체 금액 37만 원. 이유 모르니까 스티브 잡 이익 이렇게 잡으면 되지. 자, 잡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볼까? 확인 어떻게 가냐? 시산표를 다시 한번 조회. 이제 현금과 부족은 깨끗해졌죠. 대변에 있던 돈을 차변으로 죽였으니 잔액은 제거됐지. 우리가 이렇게 잔액을 제거하면 내년으로 안 넘어갈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해요. 잔액을 죽인 거야. 그러면 현금과 부족은 1년 내내 있었으나 기말 현재 잔액이 제거됐으니까 내년으로 현금과 부족이 잔액이 넘어갈 리가 없잖아. 그러나 받으러 오면 넘어가겠지. 외상 매출금도 넘어가겠죠. 임직원 단기 채권도 넘어가겠죠.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손 충당금도 넘어가겠죠. 대변에 발생된 금액이 대변으로 가겠죠. 그러나 나중에 재무상태표로 갈 땐 외상매출금 밑으로 깔 뿐이지. 자,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세 문제가 다 수동이니까 수동만 하시고 자동 결산 돌릴 필요 없고요. 1번 갑니다. 장구조회.
예정 기간 동안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제가 두 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가 불공이잖아요. 그럼 불공을 그냥 줘야 하는 거야. 매입 매출 유형으로 1월, 3월 매입 염소 같네. 불공. 딱 나오죠?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죠? 80 끝. 두 번째. 이렇게 안 하고 신고서를 연다. AI처럼. 부가세 신고서를 연다. 기간을 줘야 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줘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이라는 유형을 찾는다. 매입세액 안에 있을 것이다.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이것이다. 답은 똑같다. 이렇게. 어디를 열든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잘못 보면 안 되겠지만 자, 신고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 두 군데 봅시다. 첫 번째, 총계정환장을 연다. AI 총계정환장을 연다. 1월부터 3월까지 줘야 한다. 현금을 줘야 한다.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현금 지급액은 1월, 2월, 3월. 지급액은 얘가 맞아. 지급액은 딱 맞아. 왜냐면 차변은 전기 2월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입금액을 물어보면 얘를 하시면 틀려. 전기 2월을 차감해야 돼. 불편해. 근데 지급액은 딱 3개가 더해진 거니까 답은 나왔어. 70, 527, 200원. 근데 두 번째. 이것도 되고 누적 현금 지급액을 물어봤죠? 내가 원하는 기간만 딱 열어서요. 월계표도 가능하고. 월계표를 연다. 1월부터 3월까지 줘야 한다. 현금 지급액은 어떻게 줘야 하는 것이냐? 쭉쭉쭉쭉. 월계표의 얘다. 제가 잔고 조회할 때 이 현금은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비용들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27,200원 똑같죠? 뭘 열든 우리는 산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답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3번. 6월 말 현재 당좌 자산은 전년도 말 현재 전년도 말 기준으로 당좌 자산보다 얼마가 증가했느냐. 이걸 알아. 어떻게 하냐? 재무상태표는 전기 것도 함께 보여주니까 비교 정보죠. 일단 이번 연도는 6월 말로 줘야 하지만 전년도는 무조건 12월 말로 줘야 돼요. 전년도도 6월 말 줘야 되지 않아. 전년도의 6월 말은 하등에 쓰잘데기가 없어. 전년도는 12월 말이야.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날짜이 뭐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 내 맘이니까. 당좌 자산을 물어봤죠. 당좌 자산. 전년도 기말 현재 446 땡땡땡이었어. 근데 이번 연도 당좌 자산의 6월 말 현재 당좌 자산은 786 2113 400원이죠. 두 개를 빼기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거 빼기 하시면 답이 얼마가 나오느냐. 6월로 조회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고요.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 답을 내가 안 적어놨네. 786 213 400원. 계산기로 두들기면 아실 수 있겠죠. 340 213 400원 답을 찾았습니다.